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생에 순풍이 분다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에 순풍만 부는 건 아니죠.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역풍을 맞기도 하고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역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내가 나아가는 속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역풍이라는 말 자체가 고난과 시련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연날리기를 한다면 반드시 역풍이 불어야 합니다. 바람 한 점 없이 맑은 날에는 연을 띄우기도 어렵죠. 역풍이 강할수록 연은 더 쉽게 떠오르고요. 때때로 역풍을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연날리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역풍이 고맙다고요. 사실 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그 역풍은 순풍이 된다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시는 날이죠. 정부가 수출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실제 지표만 보면 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숫자가 과연 우리 삶에 또 체감으로 와 닿느냐는 건데요. 과연 통계의 함정은 없는지 한번 같이 따져보시죠. 그리고 공연이나 콘서트, 스포츠 경기 보러 갈 때 혹시 여러분은 예매가 잘 되십니까? 피 튀기는 티켓팅이다라고 해서 피켓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더 허탈한 거는 두세 배 웃돈을 얹어서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안표와의 전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도 받아보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5개국의 취업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회적 직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국회의원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다음으로 약사, 인공지능 전문가를 직업에 위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이 직업에 대해서는 11위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독일은 이 직업을 1위에 올려놨다고 하네요. 미국과 독일에서는 가장 인식이 좋은 직업. 근데 국회의원을 놓고 보면요. 독일에서는 10위, 미국은 12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랑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네요. 자,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힌트를 좀 드려야겠네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특히 화재 발생 현장에서 기꺼이 몸을 던지는 숭고한 이 직업을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은 11위에 그쳤다. 그 세 글자 직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우선은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뉴욕 증시가 이 기술주 강세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0.2% 올랐고요. 나스닥은 0.82%, 대형지수지 S&P 500 지수도 0.63% 가까이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기술주들이 좋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인공지능 이 개발자 컨퍼런스 기대감에 강보합세를 기록했고요. 테슬라가 모처럼 6% 넘게 올랐습니다.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차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 마감 이후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컨퍼런스 진행하면서 신제품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실망감에 주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19일 현지 시간으로 20일 FMC 연준의 금리 결정 지켜봐야 하고요. 또 어제와 오늘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그리고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 등을 좀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3월 F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전망이 뭐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만 관전 포인트는 연준이 올해 경제 전망을 어떻게 내놓을지 그렇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속마음을 담은 이 점도표가 관건이고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를 좀 웃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경제 전망을 좀 수정할지 여부 그리고 FMC 최대 이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연준 위원들의 이제 점도표가 이제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당초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올해 3차례 정도 네.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면 아마 이걸 한 차례 정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2차례 정도로 그리고 첫 금리 인하 시점도 아마 이제 6월일지 아니면 더 미뤄질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어쨌든 이제 뉴욕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장마감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코스피가 어제는 기관의 매수세로 하룻밤에 반등을 했는데 하루 만에 오늘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출발이 코스피가 26포인트 하락하면서 2659, 60선 내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1포인트 정도 약세인데 어제와는 이제 수급 자체가 좀 다릅니다. 어제는 개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개인들은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코스피는 0.97% 내린 2659, 코스닥은 0.2% 내린 892. 참 누가 위에 뭐 막아놓은 것처럼 미국 증시는 올라도 야 신기하게 안 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예. 또 뉴욕 증시 장마감 위에 무슨 악재가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네. 엔비디아가 이제 신제품을 발표한 거 이외에 크다란 악재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불안한 건 맞습니다. 아 그렇죠. 국제유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삼성전자는 1.2%, SK하이닉스는 2.4% 조정을 또 받고 있네요. 아까 잠깐 이제 유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유가도 다시 오름세고 뭐 농산물 가격 제대로 잡히지도 않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물가 잡기에 뭔가 힘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맞습니다. 이제 민심이 좀 물가에 동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 점검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고물가에 마음이 무겁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 크게 정부가 내세운 물가 대책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돈을 풉니다. 지난주 당정협의로 결정된 이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이 있는데요. 1,500억 원 즉시 투입이 되고요. 주로 농축산물 납품 단가 지원과 할인 지원에 사용이 되는데 그동안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돈을 좀 풀었다면 네. 이번에는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가 됩니다. 두 번째가 수입 과일 품목을 더 늘리고요. 물량도 확대합니다. 수입 과일은 관세이나 품목이 현재 24가지 종류였는데 5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는 체리, 키위, 망고스틴과 같은 게 더 들어가고요. 특히 사과, 배 대체 효과가 가장 큰 오렌지, 또 해외 작황 영향으로 가격이 좀 비싼 바나나를 3월과 4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 윤 대통령이 이제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가공식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제 곡물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막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 같은 물가 안정 대책으로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도 3%대에서 2%대로 낮추는 게 목표인데 어제 일단 재정이 투입이 됐거든요. 첫날인데 사과, 배, 소매 가격이 뭐 한 10% 내외 5,000원짜리가 한 500원 내외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대여서 올 여름 횟갈 출시 이전까지는 가격 불안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유가
이야기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최근에 또 유가 많이 오르고 있고 유류세 인하 조치만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 없을 정도인데 6개월씩 연장을 하다가 뭐 2개월씩 연장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와 있는데 또 그럴 때 되면은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또 유가가 항상 또 올랐단 말이죠. 이번에도 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금 3년째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정말로 6개월 단위로 시행되던 제도였는데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가 연장이 된 겁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는 25% 깎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유는 37%나 인하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유가 이 주요 3대 유종이 일제히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네. 최근에 국제유가는 이제 원유 공급 차질 우려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러시아의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은 데 이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 여기다 이제 오페크 플러스가 감산 조치 6개월 더 연장하겠다라고 밝힌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건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부는 4월 이후에도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거고요. 사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공공요금이 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지금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 이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기름값이 부담이 되고 근데 국가 경제로 봤을 때는 또 항상 세수가 덜 거쳐서 맞습니다. 또 걱정이고 이게 참 양면성이 있어서 더 고민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몇 차례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통신사 번호 이동을 할 때 최대 50만 원까지 이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이 개정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좀 기대에 못 미치나 봅니다. 이게 소문난 잔치 먹을 게 별로 없었다.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금 지켜봤는데 네. 정부가 지난 14일부터입니다. 통신사 옮기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준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니 최대 1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준비가 미흡해서 14일 날 당장 첫날은 아예 시행도 안 됐고요. 주말부터 16일부터 네. 이 통사가 공시했는데 최대 이 통사가 이제 전환지원금 공시한 금액대를 봤더니 10만 원대에서 13만 원이 최고 가격이었습니다. 그나마 번호 이동하면서 최대로 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월 1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요금제 최소 6개월 이상 써야 한다. 어느 가에 해야 한다. 네. 예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은 뭐 예상됐던 수순이다라는 지적인데요. 전환지원금 50만 원 의무가 아닙니다. 통신사 자율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지금 사전에 통신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발표하다 보니까 전산 개발, 전산 적용이 좀 늦어져서 네. 시스템도 맞춰주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4월 총선 앞두고 통신 인하를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몰아붙인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역시나 10만 원 이상의 완전 최고가 요금제를 써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고 그러게요. 이 뉴스 전해드린 사람 입장에서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네. 대통령실까지 다시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통신사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라는 겁니다. 공시지원금 주 2회 하다가 매일 이제 공시지원금 밝혀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밝혔느냐.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기존에 있던 통신사 지원금 50만 원. 여기다가 판매 대리점 15%까지 줄 수 있으니까 총 115만 원. 자, 이 정도면 갤럭시 기본형 정도는 115만 원짜리는 공짜 폰으로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설명까지 곁들였단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나갔네요. 네, 너무 나갔죠. 너무 나갔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해서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겠다라고 이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통신사들이 아마 좀 화답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이 현금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 번호 이동이라는 건 약정을 깨야 되기 때문에 네. 위약금, 그다음에 심치값, 유심칩값
이런 것들 다 감안한 거기 때문에 과연 정부의 이제 바램처럼 총 115만 원에 달하는 이 할인을 적용해서 신형 이제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입 가능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기대가 너무 컸었나 봅니다. 안 그래도 이제 휴대폰 가격도 너무나 이제 비싸다 보니까 조금 내려갈까 하는 기대도 좀 가졌었는데 앞으로 이제 통신 3사 또 더 많은 경쟁이 또 펼쳐지는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KBS 김준범, 이세중, 장혁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요. 어제 민생경제점검회의 때도 그렇고요.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경기가 좀 좋은 건가 보다라는 이제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오늘 좀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좀 기자분들은 좀 어떻게들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뭐 2월 고용률이 나왔는데 네. 이제 고용률이 이제 15세에서 이제 64살까지 68.7%인데 이게 통계 작성이 89년부터 됐는데 2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래요. 68.7%. 예. 그래서 이 수치 자체는 이제 되게 높으니까 뭐 일단 고무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게 그 천천히 이제 따져 보면 뭐 여성과 이제 고령층 특히 이제 고령층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효과고 또 이제 30대 남성의 고용률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또 체감 경기도 안 좋고 이제 이대호 기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뭐 통계 착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고용 통계 숫자만 놓고 보면은 뭐 굉장히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걸 좀 어떻게 뜯어서 좀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인구 구조의 변화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고용률 숫자가 역대 최고로 높은 거는 팩트고요. 네. 뭐 숫자는 분명한 사실이고 고용률이라는 것은 공식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제 15세 이상 인구가 분모고 실제로 취업자가 이제 분자가 돼서 그 분모 나누기 분자에서 이제 68% 정도 나온 건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항상 이제 약간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취업자라는 것의 정의가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어디 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직장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루에 1시간도 아니고 일주일에 1시간이면 일주일에 1시간이라고서 엄마 나 취업했어라고 말하지는 않죠 사실은. 그럼 등짝을 맞죠 그러면. 예. 근데 통계적으로는 그런 분도 취업자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질을 따지지 않는 그 취업자라는 개념의 한계. 그러니까 68%가 고용돼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뜯어봤을 때 정말 풀타임 근로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정말 정확하게 뜯어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이건 약간 정치의 얘기인데 우리나라 정치가 참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왔으니까 더 전투적이 되고 있는데 이 여야의 발언을 정책의 영역으로 이제 좀 끌고 들어오면 좀 종종 좀 허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야당일 때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야당이 여당일 때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뭐라고 비난했냐면 세금 퍼주기 일자리, 노인 일자리만 늘리는, 공공 일자리만 늘리는 악성 일자리 정책이라고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이번에 고용률 늘어나는 것의 결정적인 기여분이 노인 일자리 증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좀 허망하죠.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질을 따지지 않는 취업자라는 개념,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점이 반영이 돼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자체는 사실인데 이제 그걸 뜯어보면 그런 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누가 정권을 잡건 간에 이런 숫자 보면은 뭐 정책 홍보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또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체감에 와 닿느냐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와
그 통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한 달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가 된다라는 건 뭐 그냥 우리나라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이 이렇다면서요. 그렇죠. 이러니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러니까 이제 고용의 질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노인 일자리보다 청년 일자리 늘리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이제 월 평균 이제 청년 취업자 수가 이제 39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단순 노무직이 이제 3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면 뭐 택배라든지 뭐 청소 같은 이제 그런 일인데 그것도 이제 뭐 정기적으로 고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파트타임으로 나가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요. 팍팍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단순 노무직에 이제 취업하는 청년들의 수는 절대수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이제 단순 노무직에 취업하는 청년 수가 2만 명이 늘었고 단순 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취업자 10명 중에 1명은 이제 단순 노무직인 거죠. 뭐 원인이라고 하면 뭐 이런 직종이 뭐 물론 이제 취업이 쉬운 것도 있지만 일단 관련 일자리 자체가 엄청 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운수 창고업 일자리가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이제 80% 넘게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이런 이제 유통기업 엄청 성장세가 커졌고 또 코로나 시기 때 배달 시장 엄청나게 커졌고 또 요새 또 뭐 알리, 테무 뭐 이런 것도 뭐 들어오고 있지 그렇죠. 뭐 않습니까? 물류센터도 많아지고 좀 있고. 산업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 이세준 기자? 숫자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일자리의 질 이런 거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숫자에서는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만의 기준은 아니고 그럼 제대로 된 일자리 뭐 8시간 주 40시간만 일하는 어떤 정규직만 낼 수는 없는 게 또 이게 국제 기준 따진 이유가 이게 어쨌든 간에 노동 시장에서 투입되는 노동의 총량을 또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국제 기준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할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고용률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산출이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자리며 연령대별 분석이라든지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이게 전체 사람 중에 일자리가 몇 명 있냐를 따지기보다는 돈을 벌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한 사람들을 고용률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주변 학생 같은 사람들은 통계에서 이게 제외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걸 통계에서는 쉬었음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거든요. 예. 지금 이게 이 쉬었음이라고 표시한 인구가 30, 40대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 6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3, 40대를 합쳐서 네, 그러니까 한창 일해야 될 나이인데 이 인구가 많아진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일할 생각 있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고용률 자체는 당연히 그 모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고용률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분명 있는 거죠. 그 쉬었음이라고 답하는 건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직업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쉬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부류라고 하더라고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경제활동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걸 쉬었음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근데 네. 계속해서 이 쉬었음이라고 하는 청년층, 중년층이 또 늘고 있어서 우리 허리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그렇죠, 30, 경제 허리인데. 40대거든요. 예.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예능이나 이런 데도 좀 다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 이런 예, 예. 청년들에 대한 심각성 이제 문제가 많이 보도되잖아요. 물론 뭐 쉬었음 인구가 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네. 그런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늘어나는 곳과 좀 기회를 같이 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일종의 뭐 심리적 양극화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게 이 쉬었음 인구가 통계상 줄질 않거든요. 이거는 고용률 통계하고는 별개로 고용률이 아무리 늘어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심각하게 정부가 생각해야 되는 대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제 지표도 한 가지 좀 볼까요? 2월 수출을 놓고 보면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 늘었고요. 소비자 물가도 물론 이제 2%대 갔다가 3.1%대로 다시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3%대 초반까지 좀 내려와 있고 이런 지표들은 이게 좀 체감이 되실까요? 이런 질문을 소비자 드리면. 물가는 사과값을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요새 워낙 뭐 사과값 가지고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사과 그렇죠, 뭐 네. 비싸서 못 먹는다. 뭐 한 알에 5,000원, 6,000원 한다. 근데 이 사과값에도 저는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함정이요? 통계의 함정이. 네.
그러니까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월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하셨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가중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다 품목별로 다 가구의 이제 지출 비중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인 중요도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쌀 사는데 쓰는 돈이 달걀 사는 돈보다 한 3배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쌀과 달걀 가격이 동일하게 10% 오른다고 하더라도 쌀 가격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중요도를 반영하는 게 바로 이제 가중치입니다. 근데 네. 가중치를 보면 사과의 가중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0.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식품들 돼지고기가 한 1% 가까이 되고 쌀도 이제 0.42% 사과의 거의 2배 되고 그러니까 사과보다 높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 식품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과만 먹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사과값이 되게 이제 그 가중치가 낮다는 뜻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사과가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다, 미미하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 어떤 계절적인 영향이 크니까 그것도 오래 안 간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과값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제 다른 상품보다 사과를 더 많이 사고 그리고 사과의 가격 정보가 훨씬 더 많이 공개가 된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노출되는 정도가 훨씬 빈번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과일 매대 가면은 사실 맨 앞에 있는 게 사과이기는 해요. 네.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접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대응하는 게 갑자기 이제 사과를 뭐 수입을 한다든지 뭐 유통 구조를 막 개혁을 한다든지 뭐 이거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생산자의 소득을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생산자가 이 사과를 키울 어떤 유인을 제거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과값에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좀 사과값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정부도 뭐 이런 좀 대책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수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통 생산 구조를 바꿔버리는 건 되게 오래 가는 일인데. 그렇죠. 지금 이 일시적인 현상일지도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구조까지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 사과 수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물가든 뭐 고용이든 이제 지표와 예. 그 체감의 격차가 생기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물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소비자 네, 물가는 그렇죠. 안정된다는데 도대체 식탁 물가, 체감 물가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준비하면서 이제 BBC나 CNN 찾아보면 똑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미국도 이제 물가가 많이 떨어져서 3%대까지 떨어졌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도대체 물가는 이렇게 떨어졌는데 왜 우리의 식탁 물가는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거냐는 똑같은 기사가 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거기도 그렇죠. 이건 지표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인데 그렇다고 뭐 지표를 안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지표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국 이제 뭐 신선식품 지수라든지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통해서 보조해서 이해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계속 격차는 생기겠지만 사실 뭐 언론 탓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그 세탁기 뭐 세탁 건조 같이 되는 거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게 500만 원, 700만 원 하더라고요. 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와 너무 비싸다라는 반응은 뭐 되게 비싸잖아요. 사실 500만 원, 700만 원 네, 세탁기 하나에. 네. 근데 사람들이 세탁기는 10년에 한 번, 뭐 15년에 한 번 사는 거고 사과는 뭐 1, 2주에 한 번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시기의 그 주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민감도가 진짜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제 통계가 사실 대부분 전년 통계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어떤 일련의 흐름을 보기보다는 이 숫자라는 게 딱 지금 시점과 작년의 지금 시점을 1대1로 비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외식 물가도 요새 외식하기 힘들 정도 너무 비싼데 왜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뭐 이렇게 뭐 10%가 채 오르지 않게끔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런가 보면 이게 작년에 이미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은 올해는 그 엄청 오른 가격보다 올해는 더 추가로 얼마큼 올랐는지만을 보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엄청 비싼 가격에서 더 오른다고 하면은 이 체감 물가는 엄청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를 좀 정확하게 보려면 이제 항상 기자들이 이제 기사 쓸 때 전년 동월 대비 혹은 전월 대비 한 달 전이랑 1년 전 같은 때라고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같은 거를 예를 들어 수출이라면 작년이랑도 비교해봐야지만 재작년, 3년 전, 4년 전하고 비교해서 정말 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
기사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죠. 현명한 독자가 될 수 있죠.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수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뭐 기본타 평타만 쳐도 무조건 상승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확하게 보려면 재작년 또 그 3년 전과 비교해야 되는 그런 좀 귀찮은 독해가 필요하긴 하죠. 네. 그렇죠. 사실 그 소비자 물가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우리 기사에서 나오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인데 거의 디플레이션, 경제가 역성장하지 않는 이상 항상 상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그리고 물가가 절대 내려오진 않고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역성장이라는 얘기니까 그 말인즉슨 어저께, 지난달, 지난해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값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체감 물가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말이 또 안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몇 가지 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 수출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수출 경기 개선은 우리 서민들의 삶에 와 닿으려면 이게 사실상 시차가 제일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수출 경기는. 그렇죠. 뭐 우리 경제는 워낙 뭐 대외 의존도가 높으니까 네. 결국 뭐 미국 금리랑 뭐 중국 경기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또 이번 주에 뭐 특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수출 경기와 관련해서도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마 오늘일 것 같은데 일본 중앙은행 BOJ가 네. 이제 금리 결정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뭐 17년 만에 뭐 마이너스 금리를 깨고 이제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엔화가 강세되면 우리 수출 기업에게는 좋은 거잖아요. 이제 자동차 같은 데서 우리가 일본이랑 경쟁을 하니까 일본의 제품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우리 가격이 좀 더 싸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좀 대외 변수들 또 FOMC도 이번 주에 또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결국 그런 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아까 우리가 고용 지표, 고용률과 우리의 그 체감 격차를 얘기했잖아요. 네. 수출이 그러니까 고용과 체감의 격차가 100이라면 수출과 우리 체감의 격차는 200, 300이죠. 왜냐하면 수출이라는 건 사실 이제 수출을 해서 기업이 돈을 잘 벌면 한두 달은 이제 추이를 보겠죠. 1년, 2년 정말 돈을 잘 벌면 그 돈을 가지고 국내에 뭐 도로도 깔고 뭐 건물도 짓고 혹은 고용도 늘리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그러면 이제 돈이 소비가 돌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체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차가 늘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수출이 느는 거는 좋은 일인데 네. 당연히 좋은 일인데 그게 내 개인의 감정까지 올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금 장혁진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소비 경기에는 수출보다는 당장 직결된 건 금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져야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좀 돈이 도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텐데 뭐 어쨌든 우리의 금리를 좌우하는 건 결국 미국 연준이니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도대체 언제 됐는지는 감도 현재 안 잡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좀 한 단계 뭐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리 수출이 잘 되고 한다고 고용률이 높다고 해도 일반 소비자나 시민들이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사실 뭐 한 10년 전에 했어도 똑같이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주제이고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경제 지표랑 체감 경기의 간극이 과연 좀 좁혀질 수는 있을까요? 없죠. 어떻게 해야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물가 이런 지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름 체감 물가를 좀 느낄 수 있을 만한 여러 세부 또 분류가 있긴 하거든요. 나름의 통계 모델을 만들고 있긴 한데 아직은 이게 현실을 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체감 물가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게 배달비잖아요. 네. 논란되는 게. 근데 이게 물가에 배달비가 포함된 게 작년부터입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에는 물가에 이 배달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건 확실히 좀 느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구성 품목이나 가중치를 또 개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 돌잔치 때 돌반지 선물 거의 안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안 하죠. 네. 그래서 2010년대 초반 금반지 그때는 뺐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시대상을 또 반영을 해가야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아까 생각보다 사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보내주시고 특정 농협에서는 또 행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행사할 때 할인 행사할 때 사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편의점에서도 과일을 많이 팔잖아요. 아 맞아요. 뭐 시즌 예, 과일들. 맞아요. 편의점에서 이제 통신사 할인 받으면 과일을 싸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팁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편의점도 그 맞아요. 통신사와 맞아요. 그 제휴를 저 많이 되게 많이 하니까. 하는데. 과일까지도. 네. 맞아. 그런 것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아니 과일을 어떤 포인트로 할인받아서 산다는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이거 꿀팁입니다. 고맙습니다. 꿀사과만큼이나 꿀팁.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갈게요. 특정 직업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주요 5개국의 직업별 인식에 대한 점수를 매겼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건설 일용직에 관련된 인식의 격차가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그 인식에 대한 격차가 거의 나질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그냥 솔직히 직업에 대한 귀천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직업이 미국과 독일에서는 숭고한 직업 1위로 꼽혔습니다. 인식이 가장 높은 위세가 높은 직업 1위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1위로 꼽힌 이 직업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직업의 이름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7519님이 제가 이 직업인데 어제 당직 근무한 뒤에 퇴근 중에 듣는데 이 관련 문자가 나와서 반갑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2492님이 제가 도대체 몇 번째로 정답을 보낸 건지 이렇게 빨리 보냈는데 궁금하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보내주신 거 제 눈에 안 띄어가지고 이 문자만 띄었습니다. 이따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정옥님이 7년 전에 엘리베이터에 혼자 10분 정도 갇혀 있었는데 긴급 호출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119에 신고해서 이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했던 기억이 난다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적으로는 고마워하고 많이 만나도 공적으로는 만날 일이 없어야겠죠. 네. 예, 그러길 바라면서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혹시 기자분들은 최근에 뭐 콘서트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바빠가지고 그런데 가면 좋은 팔자죠. 육아하느라고. 네. 그 요즘에 광클이라고도 하고 피 튀기는 티켓팅이라고 해서 피켓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훈아 씨 콘서트도 열렸었는데 그렇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게 티켓팅은 아닌데 그 이제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뭐 바베큐장이나 캠핑장 같은 데들이 있어요. 캠핑장도. 네. 그것도 이제 어느 특정 날 그 시간에 그 딱 올려요. 근데 저는 뭐 이 서버 시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캠핑장이다. 그러면 서울시 거기 그 예약 사이트에 서버 시간을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네. 오후 2시다. 그러면 뭐 1시 59분 58초 그때 딱 클릭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종종 있어요. 뭐 임영웅 씨 콘서트는 너무나 유명하고요. 나훈아 씨 콘서트도 최근에 뭐 굿바이 콘서트라고 하는데 예. 그 자녀들이 해주는 거죠. 자녀들이 예. 대신해 주죠. 그렇죠. 연예 견퇴하니까 더 예. 비싸겠네요. 네.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금융회사나 이런 영업 쪽에서 이런 콘서트 티켓을 제가 잡아서 고객 감동용으로 선물을 하려고 회사에서도 막 동원이 되더라고요. 이러니 이게 전쟁이죠, 전쟁.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냥 이 티켓 사기가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또 이제 위법한 행위들이 이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장혁진 기자 하는 것처럼 서버 시간 틀어놓고 클릭으로 승부하는 건 이제 정당한 승부잖아요. 정당한데. 일종의 실력 겨루기인데 안 통하죠, 잘 그걸로. 네. 중요한 건 이제 매크로죠, 매크로. 예, 뭐 이제 공적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매크로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위를 반복하는 거를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프로그램. 자동 프로그램. 뭐 그 자체는 컴퓨터의 순기능입니다. 원래 단순 반복 작업을 컴퓨터에게 맡기려고 그 프로그램 컴퓨터를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 클릭을 많이 하는 행위를 반복시켜놓은 매크로를 이제 그 티켓팅 사이트에
연결시켜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일부 공적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매크로가 접속이 안 되게 막아놨어요. 그런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상업적인 사이트 티켓팅하는 데는 그런 걸 막아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걸 사가지고 웃돈 붙여서 파는 게 암표잖아요. 암표와 매크로가 정말 찰떡궁합이어서 요즘은 암표 곧 암표 이퀄 매크로고 매크로 이퀄 암표가 돼버린 시대고, 그러니까 매크로를 할 줄 모르면 인기 공연은 사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렇죠. 클릭이 빨라도 네. 매크로를 인간이 이길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그죠. 기계를 이길 수 사실은. 없죠. 그 기계는 완전히 이제 다라라라 하면서 계속 시도하고 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겨? 야, 근데 이게 1918님도 뭐 콘서트 차원이 아니라 얼마 전 대학생 딸들이 수강 신청을 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 때문에 수강 신청하는데 애먹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 공연 같은 경우는 그냥 못 가도 그만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매크로가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사실은 저희가 대학생 때도 매크로를 쓴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게 수강 신청이 이게 크게 어렵지는 맞아, 않아서 프로그램을 또 팔죠. 맞아요. 이렇게 뭐 공개된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별로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낮고 어렵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약간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그 은행에서 있었던 일인데 은행 어플에서 아마 한두 번쯤 해보셨을 수 있는데 그 일원 인증이 있어요. 예, 일원 일원 그렇죠. 인증. 인증받기.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 이제 1원을 입금해 주면서 예를 들면 뭐 직박구리 막 이런 네 글자 입금자 명을 그 보내주면 그거를 제가 이제 써서 인증을 하는 방식인데 본인 확인. 근데 이 인증을 10만 번을 해서 10만 원을 벌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단합니다. 근데 계산하면 한 번 인증에 한 10초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게 10만 원을 벌려면 11일 13시간이 걸린대요. 그 켜놓은 거네요. 예. 근데 아마 매크로를 썼겠죠. 예. 근데 당연히 이제 매크로를 써서 했는데 저는 와,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좀 인간의 의지와 이 창의성은 정말 무한하다. 아무리 뭐 AI 시대라지만 아직 멀었다. AI는. 야, 그러니까 은행도 네.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니까요. 아니, 이렇게 왜냐면 돈을 벌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한 진짜 거죠. 은행 같은 경우는 1원으로 본인 인증하는 게 되게 간편하고 비용도 안 드는 거 아니니까. 야, 100만 명이 해도 100만 원으로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야, 그거를 이제 매크로를 돌려서 비용을 또 가져간다. 이게 곳곳에서 이제 불법적인 거랑 이어져서 문제인데 이게 매크로 돌려갖고 이게 또 암표를 전문적으로 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암표 상위 매크로로 이제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이 공연이 이제는 대형 공연에서 인기 있는 거는 한 10% 20% 정도로 그 암표상들이 선점한 다음에 웃돈 파서 판다, 이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적지 않다 보니까 이제 문제 의식이 좀 점점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거를 정부에서 워낙에 이제 그 근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으니까 이 네.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사실상 처벌 조항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다가 지금 이제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리는 이런 좀 매크로와 일종의 전쟁을 좀 선포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암표 근절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22일부터고요. 이제 공연법을 이제 개정해서 네. 그 매크로로 티켓을 사서 이제 웃돈을 이제 받고 팔면 이제 불법이고, 그게 불법으로 규정이 된 거고,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근데 처해지게 매크로 됩니다. 자체는 문제는 없고요. 네. 웃돈을 팔 네. 행위가 있을 때 웃돈을 얹어서 팔 맞아. 때, 그러니까 매크로로 매크로로 해서 내가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매크로로 네. 표를 사서 그 웃돈을 얹어서 팔면, 근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거 분명히 초범이면 징역까지 안 갈 거고 정상 참작도 될 거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면 이거 암표로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번에 그 지금 곧 열리는 서울 시리즈 같은 경우에 예. 이제 그게 그 두 메이저리그 두 팀의 두 팀 경기 좌석 중에 제일 비싼 게 70만 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웃돈 붙여서 한 400만 원 정도에 팔리더라고요. 그럼 대략 한 300 정도를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너 장만 팔아도 1,000만 원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범죄라는 게 내가 기대하는 이익과 네. 내가 얻을 기대하는 손해를 비교해서 그쵸. 기대이익이 크면 당연히 하는 건데 1,000만 원 너무 약한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이 매크로로 표를 사서 웃돈을 붙이면 처벌한다는 법이 이제 생겼는데,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은데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웃돈을 붙여서 판다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는 뭐 적발할 수 있겠죠. 원래 네, 원가와 가격으로. 비교하면. 중요한 건 매크로로 샀다는 거를 알아내야 되는데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죠? 그럼 뭐 알 수는 있습니다. 수사를 하면. 근데 그 많은 암표상을 다 수사할 수 있는 행정력이 과연 있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선착순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표를 팔 때 우리가 표를 1000장을 팔 테니 500장을 팔 테니 먼저 클릭한 사람에게 팝니다. 예전에 줄 서서 파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매크로라는 그러니까 컴퓨터 때문에 이 줄을 선다는 행위가 무의미해져 버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런 선착순 시스템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일정 시간 그렇죠. 동안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할 수가 무작위 있죠. 추첨을 해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착순을 유지하는 한 매크로는 무한하게 모든 방어막을 뚫을 겁니다. 계속 기술은 개발되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 무슨 뭐 창과 방패의 놀이도 아니고. 근데 추첨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막 공정성 시비 막그 이거 추첨을 누가 한 거냐. 하고 이게 뭐 추첨에 뭐 해준 추첨에도 거냐. 어떤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네. 그러면 뭐 그럴 그게 수도 있겠죠. 기계로 추첨을 했지만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붙자. 선착순을 이것도 이제 그 로또 방송처럼 생방송으로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은 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효용을 비교해 보자면 그래도 기자분들의 생각은 선착순보다는 차라리 추첨이 낫겠다. 제 생각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듭니다. 기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크로 뭐 공정성만 보장이 네. 된다면 그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착순 네.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현재 이게 상황에서는. 추첨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공인 인증 기관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추첨 관리 뭐 추첨 진흥원 새로운 추첨관리위원회, 추첨관리위원회, 새로운 또 경제가 창출이 될 수 있겠네요. 콘서트 티켓 추첨관리위원회. 근데 실제로 이번에 그 이제 가수 장범준 씨도 네. 자기 공연 예정했다가 안표 때문에 취소해버리고 예. 이후에 NFT 티켓을 이제 판매한다고 화제가 됐고 실제로 잘 열렸대요. 근데 예. NFT 티켓도 티켓이었지만 장범준 씨가 정확히 추첨 시스템으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네. 그래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무조건 1인 1매 1인 2매도 안 돼요. 여자친구도 안 돼. 무조건 1인 1매. 그렇게 파니까 아무 시비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뭐 가족과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연인과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뭐 같이 못 가는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어떤 이런 군말이나 공정성 측면에서 시비거리는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뭐 물론 그것도 언젠간 뚫리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추첨식으로 하고 예. 거기에다 대체 불가 토큰, 뭐 블록체인 방식의 기술을 결합을 해서 이게 본인 거와 확실하게 인증이 되게끔 하는. 1년 번호가 그렇죠. 바뀌어버리는 근데 거니까. 이게 최초의 사례긴 하거든요. 예. 그걸 도입한 게.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부작용은 없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애초에 장범준 씨 이 공연이 되게 작은 규모였어요. 작은 규모로.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하는 게 좀 수월했던 거였죠. 거기는 가능한 예, 수백 명 규모.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임영웅 씨라든지 아이유처럼 뭐 10,000명 단위로 막 가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거를 일일이 확인하고 이걸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분명히 힘든 측면이 있는 거죠. 새로운 앱을 깔아서 그 계속 인증을 해야 된대요. 그게 QR 코드를 이용해서 입장하는 방식인데 그 장범준 씨 NFT 그 네네네. 입장권이. 근데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QR이랑 조금 다르게 일정 시간마다 계속 이제 QR이 바뀌는 그런 건데 그래서 새로 앱도 깔아야 되고 조금 번거로운 점들은 근데 있다. 이제 입장할 때 어떤 스캐너를 놓고 뭐 이렇게 바코드 찍듯이 찍고 들어가면 조금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저도 작년쯤인가 저희 중학생 딸애 데리고 콘서트 처음 간 적이 있는데 와 티켓 하나 사는데 전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떨어졌고 작년에는 한번 운 좋게 됐는데 어떤 공연 가셨어요? TXT라는 그룹. 예. 못 들어봤죠?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네, 그룹이에요. 유명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텍스트 파일. 근데 그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신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를 사는 것 자체도 전쟁이었고 특정 또 어플을 깔아서 미리 또 가입을 해놔야만 티켓팅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중에서도 선착순으로 되고 콘서트 당일날 가서도 신분증과 비교를 해야 되고 아이들은 이제 신분증이 없으니까 뭐 여권이라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뭐 출국하는 것보다 어렵냐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만큼 이게 많은 팬들이 몰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또 얘기를 또 하자면은 이게 그만큼 공연 자체가 좀 적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K-팝을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그러는데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공연장은 없거든요. 그나마 지금 계속해서 그 모처저 경기장 이런데 일시적으로 했다가 개보수해서 치우고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상만큼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자체는 아직 상당히 부족하고 또 우리 K-팝 공연 보려고 지금 우리 국내 팬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막 오는 마당인데 이런 인프라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근본적인 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네요. 사실 인프라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K-팝 같은 경우도 공연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이런 IT 기술에 또 앞서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도입할 필요도 더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일단은 안표부터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행위는 어쩔 수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거의 막는 게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결국 이제 웃돈을 붙여서 파는 그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사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모두가 행복한 거래인데 그 거래는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그거를. 조직적인 안표상이 아니라 예. 요새는 중고 거래나 이런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래들을 일일이 잡을 수 그러니까 있을까? 예전에나 그 종이 그 경기장 주변에서 종이 들고 와서 안표 파는 것처럼 행세하는 게 있었죠. 요즘은 그렇게 거래 안 한다고요. 다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그건 잡아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신고하지 않는 한. 예. 그렇죠. 뭐 신고 예를 자체가 들어서 안 될 건데. 예. 진짜 임영웅 씨 콘서트 가고 예. 싶은데 나는 1, 20만 원 더 주고서라도 보고 싶어. 뭐 그런 또 니즈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간에서 해도 되는 지점과 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을 테니. 그래서 이게 사실 문화와 인식, 기술이 함께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분야긴 하네요. 오늘 이제 공연, 티켓팅, 안표와의 전쟁까지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징역 1년 이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도 이제 개정이 됐다라는 거 해서 매크로 이용해서 안표를 팔다가는 또 큰일 날 수도 있다는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KBS 김준범, 장혁진, 이세중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미래생활사전 시간이 있는데요. 대체고기, 대체육이라고 하는 대체 단백질이 이제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요. 이 이야기도 잠시 재미있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